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었죠. 오늘이 바로 이 6월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자,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연결해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87년의 60 민주항쟁이요. 네. 당시 서울대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문치사 사건은 1월 달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이 새로운 진전들이 있으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5달 후에 100만 인파가 거리에 모이게 됐죠. 네. 자, 말씀하신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외에 네. 또 60 민주항쟁의 다른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유신을 하면서 그 이후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장도 자기 손으로 뽑는데 네. 이 대통령을 뽑지 못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 있으면서 유신 시대도 그랬고 80년대에도 그랬고 이 민주화의 열망이 직선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에 대한 열기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었죠. 네. 86년 직선제 열기가 고조되었는데 그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박종철 군 끔찍한 고문을 견디다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 치안본부장이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발표해서 이 대목이 더욱 공분을 일으켰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네, 황당한 발표를 했죠. 이제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여놓고서 고문을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 게 책상을 탕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해서 사람들 억장을 무너지게 했었고요. 그 당시에 앞에 김근태 민청년 의장이 고문을 심하게 당하는 걸 폭로했었는데 저거 빨갱이들이 정부를 엿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넘어갔고 또 권인숙 양이 부천 경찰서에서 정고문 을 당했는데 그때도 운동권 여학생들이 이게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서 정부를 모함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더 은폐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가려고 하다가 이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된 것이죠.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결국 폭로돼서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그럼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단계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맨 첫 번째는 이제 박정철이 고문을 당하다가 쓰러지니까 이 덕의 의사를 불러왔는데 네. 그 의사분이 그래도 이 고문을 당한 것이다, 물고문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셨어요.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느니, 옷이 젖어 있었다느니, 심지어는 청진기를 댔더니 수포음이 들렸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수포음은 꼬르륵 소리니까 물고문 안 당해도 나는 건데, 네. 자꾸 물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눈치를 챘고, 또 기자들도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언론이 이런 걸 보도를 못 했는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자기네가 보도를 안 해도 다른 데서 할 것 같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 당시에 경찰이 온갖 나쁜 짓을 한 게 검찰이 뒤집어 쓰게 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검사가 검안을 해서 화장을 해야 하는데 공안부장이 전화 안 받고 잠적을 해서 시간을 끌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지게 돼서 시신을 화장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고문이 당했다는 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이걸 축소해서 고문 2명이 한 걸로 해놨는데 네. 그러고서 이제 그 2명한테 너희 조금만 고생하고 있으면은 금방 나오겠는다 했는데 이 고문에 대한 분노 열기가 이제 커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못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왜 우리 보고 둘한테만 뒤집어 씌우느냐, 우리 빨리 내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걸 교도관이 이제 듣게 됩니다. 네.
그러고는 옥중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하던 그 이부영 선생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서 이부영 선생이 그거를 그 쪽지에다 적어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요. 네. 그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5.18 미사를 하면서 이 고문주작이 5명이 있는데 했는데 2명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폭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아주 폭발적인 계기가 돼서 이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진실이 알려지기까지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었군요. 자, 그 연쇄 반응이 있었던 거죠. 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이 장기 집권을 비난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지는 이 체육관 선거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 이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예, 예. 자, 그 당시에 군사 정권이 내놓은 이 4.13 호헌 조치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낳았던 거죠? 그렇죠. 이제 고문에 대한 그 저항이 이제 커져가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걸 잠재울 수 있다 하고, 그 현행 헌법대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겠다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6월 10일에 바로 민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날에 맞춰서 이제 국민대회가 벌어지게 됐는데, 4.13 호헌 조치가 나오니까 전국에서 그 지식인들, 또 선생님들, 교수들, 기자들, 또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호헌 조치 반대 서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헌 반대 열풍이 일어나던 차에 이제 박정철 군 그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뭐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커져나가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산발적으로 그 당시에 대학가도 시위가 많았고 그랬지만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이 민주화 운동이 야당과 제야 민주 세력이 총 결집해서 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 예. 이 당시 국민운동본부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운동본부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네.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략 전술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네.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이런 데모가 있으면은 전국에서 전경들을 불러올려갖고 강력하게 진압을 해버리는데 네. 한꺼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지니까 경찰 병력이 분산되고 또 서울 시내에서도 한 곳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토막토막 쪼개져갖고 네. 여러 곳에서 서울 도심 신세계 같은 데서 경찰이 무장해제 당해갖고 네. 분수대에 뛰어들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마 그 국민운동본부가 시민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읽고 그 동시다발 집회를 기획한 거는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6월 항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꼭 그런 국민운동본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네. 자발적인 시민들, 특히 이 시위가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명동에 모였던 시민들이 아무 계획 없이 명동 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농성을 참 극적인 게 거기에 상계동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네. 이제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농성을 하니까 식량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밥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빈민들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다. 네. 빈민들 밥 얻어 먹으면서 민주화 운동이 됐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민주화가 민중운동에 대해서 민중행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네. 자, 오늘이 말이죠. 이제 87년부터니까 이제 29주기 60민주항쟁 네. 이제 기념일이었는데 네. 이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지는 이제 10회째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은 이게 또 뭔가 하고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젊은 층에게 어떤 말씀, 이 의미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까 박정철 군 고문치사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전에 건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한 사건으로 1200명을 잡아놓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시민운동 진영이 완전히 위축돼 갖고, 집회도 거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때 박정철이 이제 고문치사를 당했는데, 거기서부터 불과 5달 만에 100만 인파가 모여서 세상을 들어서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서부터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데까지 5달밖에 안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세대들 지금 굉장히 힐조선 흑수저 어려워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뀐다는 신념을 잃지 말아주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과거의 사건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 세대에서 어떻게 뜨거운 유언을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계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총선의 결과가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그 젊은 세대의 새로운 유언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집단적인 승리의 기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젊은 층이 되기를 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OECD가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경고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한국과 인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면 2010년 현재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359명 정도로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60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개발도상국까지 좀 범위를 넓히면 인도나 중국 등의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등은 이 청정에너지 또는 저공해 교통수단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서 조기 사망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에 이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 등으로 이 차량과 공장가스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OECD의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OECD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대기 환경 부분에서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국제사회도 한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각하군요. 다음 네. 뉴스 보겠습니다. 이 최근 일본이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가족같이 지냈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네네. 이 당시 조선인 징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이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당시 미군의 문서가 공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이 태평양 전쟁 종전을 넉 달 정도 앞둔 1945년 4월 11일 미국이 조선인 징용자 3명을 신문한 문서입니다. 당시 포로로 붙잡힌 조선인 징용자 100명 가운데서 신뢰할 만한 이 3명을 추려서 미국으로 이송한 뒤에 특별 신문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 조선인 징용자들이 연합군 포로보다도 못한 최악의 근로환경에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이 탄광에서는 항상 가장 깊고 또 뜨거운 장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하고요. 임금 차별도 심해서 사할린 탄광의 경우는 조선인은 하루 3엔 50전밖에 못 받았는데 일본인은 그보다 7배 많은 24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 편지나 엽서 등은 주고받도록 허가되긴 했지만 모두 검열당하는 등 감옥과 다름없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의 실상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긴 했지만 일본은 지금도 이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 전범 기업들은 여전히 이 일본 강점기에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개인 배상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됐다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이 20만 명에 달하고요. 당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현재 1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나가사키시는 수많은 징용자가 비참하게 생긴 일명 지옥섬이라고 하죠. 군함도에 대해서 즐거움이 넘치는 가족 같은 섬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홍보자료를 만들기도 해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군함도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 스스로 강제징용 내용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과연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답답하군요. 미국 대선 소식 알아보죠.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죠. 네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 힐러리 밀어주기 행보에 나섰다고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킹메이커로 나섰습니다. 최근에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또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치켜세우면서 조만간 선거 유세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요. 당장 오는 15일에 위스콘신주에서 유세가 예정돼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지원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클린턴의 경쟁 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도 백악관에서 1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을 만난 뒤에 오바마는 이 두 후보가 경선에서는 경쟁 상대였지만 국민의 바라는 비전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을 밀어줘야 할 때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자 이 경쟁 상대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스캔들을 거론하면서 본격적인 힐러리 때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버림받은 지지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샌더스 지지층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힐러리 대 트럼프 양자 대결이 본격화되고 또 오바마 대통령까지 힐러리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미국 대선판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만간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이 드론 택시가 등장할 거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요즘 택배, 차량, 정찰 경비 등 이 무인 드론의 활용처가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태운 유인 드론이 이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른바 드론 택시도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네바다주가 이 사람이 탑승한 유인 드론의 시험 비행을 허가해줬습니다. 이번에 시험 비행에 나서는 드론은 이 중국 드론 업체 이항이 개발한 유인 드론인데요. 높이는 1.2m, 자체 무게는 200kg 정도입니다. 체중 100kg인 사람을 태우고 고도 5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승객은 좌석 앞에 있는 터치 스크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륙 버튼을 누르면 네. 컴퓨터가 최단 거리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전준영 기자였습니다. 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요. 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 차별은 여전하고 결혼 출산으로 인한 이 경력 단절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오늘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성가족부의 이기순 여성정책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네. 이 가운데 올해 시행할 계획들을 오늘 발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핵심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들이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공립하고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올해 380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이 지난해 28%에서 30%까지 늘리는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많이 이슈화됐던 여성 안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다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사업을 할 때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안심기관 서비스라든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안전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의식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의식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일반인들의 가장 큰 그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방송 프로그램의 자정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양성평등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세일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전국에 한 150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고 보다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직업 훈련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네네. 먼저요, 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확대한다. 눈에 띄는데요. 네네. 이 남성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이 직장 내 눈치가 보여서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네. 또 승진이나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높았고요. 예. 기업 문화일 수도 있지만 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어디까지일까요? 네, 지금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가 우리나라 한 5.6%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도적인 개선은 정부가 2014년부터 아빠의 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 하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보통 육아휴직자에게는 임금을 통상 임금이 한 40%만 주고 있는데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기간 다 주는 건 아니고 한 달간 시행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한 달에서 3개월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빠에 달에 주는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를 해서 아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육아하는 아빠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보편에 대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 사업도 확대를 하고 또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갔을 때 남자 화장실에는 육아 거치대가 없다든가 네. 또는 수유 공간에 들어가기 껄끄러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지도 점검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돼 있지만 사실상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또 산의 눈치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 CEO들이 나서서 실제 아빠들이 이런 걸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기업 CEO가 나서서 문화 캠페인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대한상공회에서와 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 여성 인력 30% 쿼터제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여성 인력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는 강점이지만 이 남성을 네.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채용할 때 여성을 30%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 중견기업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여성 연구 인력을 쓰는 그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역차별의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산업기술 인력 분야에 여성 인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 계획 중에요. 이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도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나와서 네네. 새로운 내용은 좀 적지 않나 재탕 정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양성평등이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 가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계획은 작년에 만든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그 연도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네네.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구체성이 담긴 내용이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18년부터 시작하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이제 바꾸게 됩니다. 새롭게 그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